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로 화답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의 방향성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경제지표, 경제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 중에 일단은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금리 인하 국면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면 연준이 아무리 경기 하강에 대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단 시장은 연준의 선한 의도에 화답했지만 앞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또다시 공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연준은 희망하는 대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뒤늦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시는지요? 8월 25일 오전 10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영상을 좀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콤팩트하고 좀 뭐랄까 헷갈리지 않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머릿속에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시작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월 23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뭐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 매우 가파른 상승세로 화답을 했는데 주요 발언 요지를 정리를 해보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의 여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즉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했던 게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경제지표, 경제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시기도 중요하지만 폭입니다.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8월 5일 날 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었을 때는 이미 금리 인하가 늦어버렸고 생각보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른데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을 이제 반영한 거라고 제가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뭐 이게 그 시장에 대한 해석과 이 프레임은 이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마다 본인 각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내가 세웠던 기준에서 뭐가 변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뭐가 변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뭐 차트 보고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일단 제가 시장을 그동안 봐왔던 프레임 안에서는 결국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경기 하강에 뒤늦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경기 침체 못 막지. 그러면 이미 늦었어. 라면서 이제 던지기 시작한 게 8월 5일의 폭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다행히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이 경착륙은 아니네 이러면서 일단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노동시장 여건이 더 냉각되는 거 원하지 않고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거라고 얘기했고 또 현재 정책금리 수준은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응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즉 기준금리 5.5로 높여놨으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좋은 금리 인하와 나쁜 금리 인하 중에 보면 경기 하강 속도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얼마든지 우린 빨리 해줄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상당히 화답하면서 지금 뭐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거의 전고점 수준에 다 이제 육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파월 의장으로서는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파월은 일단 좋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 하강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우리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지금 이제 일단은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연착륙을 성공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교훈을 살펴보면 제가 몇 번 보여줬던 차트인데, 이렇게 지금 그 영역으로 표시해 놓은 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기인데,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자산시장에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해주면 조달금리 낮아지고,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래 기업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율 낮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은 상승 요인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 국면에 반드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냐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 그 시기에는 주가가 부러지는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났고 또 경기 침체가 나타났어요. 꼭 주가 급락과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기에 발생하지 금리 인상기에 발생한 적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다른 차트도 볼까요? 이거 미국 기준금리하고 S&P인데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 2007년, 2008년, 2009년 주가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코로나 위기 있었던 때도 보면 2019년부터 금리 인하할 때 그때 주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가 빠지고 금리 급락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어떤 보건 위기가 있긴 했지만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우연은 없습니다. 항상 필연은 우연과 함께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국 금리 인하할 때 별로 한국 주가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2019년도 잠깐 빼고. 뭐 한국 기준금리하고는 더 마찬가지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옮길게, 고용시장에 좀 더 신경을 쓸게 라고 인식을 해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시킨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항상 보면은 7, 8번은 놓치고 뭐 한두 번 정도. 제 기억에는 2018년도에 이 금리 인하, 흔히 말하는 인슈런스 컷, 선제적인 금리 인하 때만 이 금리 인하기에 주가가 올랐지, 그 전에는 보면 대부분 늦게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연준은 좋은 금리 인하 국면이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연합인포맹스에 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단은 지금 반등하는 게 조금 더 즐겨도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그 도비시한 얘기 해줄 거니까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반등한 상황에서 우리 여기서 줄일지 말지는 제가 한 주만 더 고민해보고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그렇게 약간 좀 낚시성 멘트를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지금 사실 좀 판단이 솔직히 좀 어려워진 게, 일단 파월 의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의지를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연준의 선한 의지를 믿고 조금 더 가볼 건데,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지표,
추석 전 포지션 이 두 지표를 보고 대응하세요라고 이 인포맥스에서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두 가지 지표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거 확인해야 된다? 기억하시는 분? 그러면 저희의 엄청난 충성 구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결국은 이 확인하고 싶은 두 가지가 이번 그 폭락장의 그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뭐냐. 8월 1일 날 나왔던 ISM 제조업 지표, 8월 2일 날 나왔던 실업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8월 5일 날 있었던 이 그 블랙 먼데이는 그 이전에 8월 1일과 8월 2일에 이미 지표가 망가지면서 이거 7월 31일 날 FOMC 했는데 금리 동결해줬네. 근데 8월 1일하고 8월 2일 날 지표가 망가지네. 이거 또 늦은 거 아니야? 금리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결국은 연준이 이번에도 대응 제대로 못하네. 이거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9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와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연준의 선한 의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가 될 건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일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다음 주 일정만 있네요. 9월 초로 보면은 이 ISM 제조업 지표가 9월 3일 날 목요일 날 지금 발표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측치가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이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고용지표, 사실은 ISM 제조업 지표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샴 룰이 충족이 되면서 8월 5일 날 이 폭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오면서 이른바 샴 룰을 통과를 시켜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 얘도 아직 예측치가 안 나왔네. 지금 현재 그 보면 허리케인 베드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지난주에 또 미국 그 고용지표 그 수정된 거 보셨죠? 그 1년 동안 250만 건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80만 건이 과대 집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중국만 욕할 게 아니라 미국도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항상 경제지표 발표해놓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막 수정하고, 뭐 그 다음 기회에 가면 막 수정하고 이래버리니까, 이놈들이 도대체 이게 의도적으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저러는 건지 저도 어떨 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연준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연준은 이번에는 늦지 않고 금리 인하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얘기만 믿고, 야,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해준다고 했으니까 주식 계속 사서 들고 가야 돼 라고 마냥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위기가 무조건 와, 폭락이야, 지난 8월 5일의 폭락장은 전조에 불과해, 진짜 큰 거 한 방 더 온다 라고 또 정해놓고 가는 것도 위험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 주가의 기대감, 반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격과 모멘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덜 위험할지, 그게 저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 위험이 아니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엄청난 위험이에요. 왜냐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과 이 어떤 재료를 함께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는 볼 건데, 두 번째는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얘네들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제대로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는다 한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안개가 자욱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앞길이 우회전하는 그 코너길인지 직진하는 직진길인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연준이나 중앙은행을 욕할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믿고 가지만 의심해야 되는,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믿되 의심해라. 그 누가 얘기했죠?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예요. 딱 중앙은행을 믿되 의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가격이 어디 있냐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지금 S&P 500이 전고점 수준 다 왔잖아요. 지금 다우 전고점 수준 다 왔어요. 지금 나스닥만 조금 전고점에 못 미치는데 지금 폭락하기 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고점 수준에 다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폭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분명히 자리해요. 밸류에이션 상에서 주가가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 S&P 500 같은 경우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드갭으로 역산하면 포워드 PER이 20배 넘는다는 얘기는 역산하면 20을 1의 역수로 환산하면 한 5배 정도 나오는데, 5배 아니죠. 5% 정도 나오는데 이 5%가 바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5%인데 미국 채권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2년짜리 금리가 여전히 한 4% 정도. 그 다음에 뭐 짧은 6개월짜리는 여전히 한 4%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들고만 있으면 향후 6개월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는데, 4% 이상 되는데, 주식은 위험 요인인 변동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다? 그러면 주식이 비싼 거죠. 채권이 싼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8월 5일날 폭락했다가 주식이 좀 싸졌는데 다시 비싸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일한 어떤 그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영역에 왔어요.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운 좋게 계속해서 좋은 지표들이 나와지면 좋겠지만 기대보다 조금만 미스하면 다시 시장은 하락 쪽에 어떤 위험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뭐 최근 지표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나오면 시장은 또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석 전에 이 두 가지 지표, ISM 제조업 지표랑 실업률을 볼 건데, 뭐 이건 저도 좀 예측이 되지 않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제조업 지표가 갑자기 훅 올라가는 거는 글쎄요, 뭐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 이 실업률이 관건인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실적이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조금씩 이전보다는 그 청구 건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청구 건수도 보시면, 자 보세요. 올해 연초 수준보다는 지금 수준이 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올해 연초는 20만 건 이하였던 청구 건수가 지금 23만, 24만 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얘도 사실 이거 좀 그 선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려요. 이게 사실 이것만 보고 지금 청구 건수 내려가니까 미국 고용지표 뭐 좋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게 못 돼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날 얘가 훅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지금 의심해야 된다. 의심해야 되고 지금 특히나 가격대가 다시 의심할 만한 가격대에 온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연준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요 얘기. 그래서 두 가지 지표 보자. 요런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그 9월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오늘보다는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생각은 저는 조금은 줄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지난주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미국 주가가 금요일날 올라서 시작을 하면 월요일날 한국 시장도 일단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다시 얘도 정고점 수준에 왔죠. 그래서 이번 주 28일날 발표하는데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가격대가 주는 의미 때문에 저는 조금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 일부는. 그리고 나서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 정말로 이제 아싸리 주식 다 거의 비중 최소화 시켜놓고 채권과 현금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더 즐길지 그건 또 그때 검문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지금은 특히나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대선에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이 지금 대선 전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를 좌시한다는 건 또 말도 안 돼요. 또 어떻게든 대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너무 지난 8월 5일에 폭락장의 재현이 이 선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냥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싸면 좀 팔고 싸면 사고 박스권 플레이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비웠는데 올라가면 그것도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매우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헷갈려졌나요, 여러분? 자,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잘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9월 일단은 다음 주에 강해져서 시작하면 조금은 줄이고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연준의 선한 의도를 믿지만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은 결국은 이제 미 연준이긴 한데 조금 마이너한 짜투리로 지금 BOJ랑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BOJ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우에다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에다 총재 입장에서는 우리 그 예상대로 가면 완화의 폭을 줄이는 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그게 맞거든요. 지금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0.25%도 그 물가 대비 낮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올려갈 건데 지금 이제 다시 달러엔이 지금 하락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저 수준을 하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저는 별로 그거 설명하고 이렇게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여건상에서 보면 보세요. 지금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요. 그러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이보다 또 위협적인 상황이 또 있습니까?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20조 달러 정도 된다면서요. 누군가가 얘기하길. 그거 8월 5일날 다 청산됐다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끝나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는 이슈는 본질은 아니다. 원인은 아니다. 다만 그 어떤 방향이 잡힐 때 그 방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제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조금 찝찝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짚어드릴 게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는데 총재가 되게 호기시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재의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 낮췄는데 결국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나 쉽게 못한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서 7월까지 32조가 늘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얘가 22조였고 재작년엔 12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올해가 거의 3배 넘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고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나 해줄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심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해줘도 나쁜 금리 인하 국면이에요. 지금 이미 경기는 뒷걸음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속도감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금융안정 때문에 이 가계부채 잡겠다고 못 해줘요. 그럼 사실은 내수 경기는 더 좋을 게 없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이 선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금요일날 인포맥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게 없어. 근데 그거는 그러면 뭐 현 정부가 잘못하냐? 아니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진 않은 게 이건 또 누굴 갖다 놔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국가부채는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하려고 통화정책 하려고 했더니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누가 간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조적으로 한국 현재 상황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기가 어렵다. 그럼 뭐예요? 답은 어쩔 수 없이 경기가 하강하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정부가 가계부채를 때려잡겠다고 지금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더 이제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와서 다행히 잡혀주면 10월에 금리나 한국은행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나마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거고 그거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 금투세 이거 불확실성 빨리 완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 말든 적어도 답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월 말인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여러분 국장 투자하겠냐고요. 저도 아유 진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좀 답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이 한국 시장이 계속 뒤처지는 거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 포트폴리오 때 또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뭐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 좋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희망사항을 예고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되 실질적으로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의 중요한 그 변곡점은 9월 초에 발표되는 그 ISM 제조업 지수와 특히나 이제 9월 실업률 이거요. 이 부분들을 좀 보아가면서 어떻게 조절해 갈지를 살펴보면 될 텐데 일단은 현재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고점 수준이 다 왔기 때문에 다시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영역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은 줄이겠다. 그리고 완전 줄일지는 9월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연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9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